예, 안녕하십니까. 진동섭입니다. 지난 9월 18일 날 포항에서 주관하는 입시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공부가 뭐니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제가 연예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연예인으로부터 재미있는 입시정보 설명회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고3들을 위주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그리고 2023년도의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요체가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눈에 띄는 글자가 뭐죠? 찾으셨습니까? 눈에 띄는 글자? 예, 저는 제일 먼저 도전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도전.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게 유리할까 보다 더 중요한 문제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거야 라고 정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내겠다, 모르는 것을 깨우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아마 학교 가는 날수가 적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고 계획 세운 것들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도전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교육이 학교 안에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풀고 EBS에서 사교육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면 실제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학교 안에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인 건데요. 이게 이제 고3이 됐으니까 학교 안에서도 뭐 수능 문제도 열심히 풀어줄 거고,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학교 안에서 학생이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독서 같은 단어들도 보이죠. 독서, 지식의 활용,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 화면에 보면 몰입과 휴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떤 때 이렇게 머리를 식히고 좀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지 되는 거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오면 공부를 갑자기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핵심이 뭐냐면, 얘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어떤 학생은 음악을 듣고, 어떤 학생은 춤을 추고, 어떤 학생은 농구를 하고, 어떤 학생은 독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흔적들도 학생부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제도는 세 가지의 전형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형 요소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생활을 고등학교에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다양한 교과가 있죠. 국어, 수학, 영어나 뭐 사회나 과학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뭐 제외국어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예술체육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는데, 이런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량평가 하게 되면 이제 교과 전형이 되고,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종합 전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논술이 있는데요. 논술은 전형 요소를 대학이 만들어냅니다. 출제는 대학이 하고, 채점도 대학이 하고, 그래서 줄을 세워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대학이 출제하니까 그 대학의 기출문제 혹은 예시 문제를 성실하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정부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일부 과목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 과목을 잘 배웠는지를 측정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한 줄을 만드는데, 실제로 대학이 반영하는 이제 비율, 영역별 비율이 다르든가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한 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을 세워서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50만 가까운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니까 채점상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형 문항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입학 전형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점수를 알고 이 점수에서 맞춰가는 전형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수능이죠. 수능은 몇 점을 맞으면 이 대학 이과를 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정해지죠. 그런데 논술 전형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전형은 점수에 맞춰가는 전형은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는 전형입니다. 예컨대 논술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85점 맞았어요. 그럼 85점을 맞는 과가 어디고 맞는 대학은 어디야? 이렇게 선발하지, 이렇게 골라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면 학생부 전형이거나 논술 전형은 점수에 맞춰오는 전형이 아니라 희망하는 대로 맞춰오는 전형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학생도 적고 이탈률이 적다. 학과나 학교에 충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수학능력 시험으로 본 학생들은 점수에 맞춰온 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점수였다면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반수하는 학생,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에서는 좀 꺼려하는 이런 전형입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어떤 전형 요소로 대학을 갈까요? 고3이면 이미 정했어야죠. 그죠? 세 개 중에서 나는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이 잘 나와. 그러면 수능을 마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보니까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좀 안 좋거든. 근데 논술은 괜찮아. 그러면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될 거고요. 교과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나는 우리 반에서 1등이야. 우리 학교에서도 뭐 5손가락 안에 들어. 그러면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학교 생활을 두루두루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을 좀 못 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3이면 정해졌을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일단 기본기를 잘 닦은 다음에 2학년 말이 되면 정해야 되겠죠. 2학년 말에 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학년 학생이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하고 학교 생활을 포기하면 기본을 닦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시험의 기본은 뭐죠? 국어에서 문학과 독서 과목 2학년에 배우죠. 영어에서 영어한 영어2 2학년에 배우죠. 수학에서 수한 수2 2학년에 배우죠. 과학 원과목 2개 골라서 대개 수능을 보는데 2학년에 배우죠. 사회 과목도 하나나 2개를 2학년에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보는 과목이 2학년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문제가 수능 과목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원리와 개념을 충분히 알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학습 활동 또는 수행평가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길러야지 수능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이 얘기를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은 크게 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 전형에 해당됩니다. 일반 전형이란 뭐냐면 일반적인 거죠. 저도 일반 전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다 일반 전형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검정고시를 봐야죠. 그래서 대외 검정고시를 보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전형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원 내에서 대학 입학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것도 있고 정원 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고른기회 전형이거나 아니면 뭐 저소득, 농어촌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 학생들인데요. 농어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군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뭐 그 밖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일반 전형에 지원하게 됩니다. 수시 일반 전형, 정시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래도 일반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일반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전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볼 때 나는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반 전형부터 우선 찾아봐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은 11월 28일 날 2019년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그때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해 한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학 입학에서 폐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 안에서 한 것들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한다 그랬는데 자기소개서는 금년 고3과 고등학교 2학년은 유지가 되고요.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 학생은 30분 봐야 되고 이 학생은 뭐 10분만 봐도 되고 그렇게 그 서류를 보아 왔었는데 충분히 서류를 보는 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원자한테는 뭐 크게 변한 게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간 비율 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정시를 40%까지 확대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정시 40% 확대하라는 요청은 그동안에 입학사정관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보면 정시가 40%가 아니라 정시는 5%밖에 안 되고 수시에서 교과전형으로 95%를 뽑아요. 이런 대학들도 있거든요. 대개 이제 사립대학에서 학생을 충원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런데 그 대학들은 이제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한 줄 또 있죠. 수도권 대학 대상으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을 해라. 지역균형 선발로 하는데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교과 전형을 하는데 추천 전형으로 10%를 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전형에 수능 최저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되는 학생들은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받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천 인원보다 더 적은 수가 추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추천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교과 전형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023년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첫 줄 2019년 고입에서 고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라는 것 기억해 보세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온 학생들인데 이게 이제 그 대학 입학으로 치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대학에 가고자 하는 고3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탐구활동을 잘하는 학생들이다. 한편 탐구활동을 잘하는데
학교에서 활동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이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그 실력을 점검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전형을 하기 시작한 지가 2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금년도와 내년도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축소되고 추천서는 폐지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추천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학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는 적성에 보니까 농생대가 맞다. 앞으로 식량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 산업이 되는데 너는 야, 그것도 좋아하잖아.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추천서가 있었다면 아마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고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농생대 식량자원과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굳혔을 텐데,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 무슨 과 갈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 식량자원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길에서 만난 그 어떤 분이 야, 너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의대를 가야지, 식량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의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데 가게 됐다든가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추천서가 없어졌지만 학교하고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은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축소가 됐는데 양식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논술 전형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적성고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능이 금년도부터 양식이 바뀌는데 수능 바뀌는 양식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하니까 학교 정보가 안 가는데 실제로 안 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그 학교에다가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낼 때 출력을 하면 그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이제 블라인드 학교 정보가 지워진 상태로 해서 가게 됩니다. 라는 것이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확실하게 블라인드가 돼서 가는 거죠. 2022년, 24년에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교과활동에서 바뀌는 것은 방과활동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동안의 방과활동이 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의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수학에서 기하라든가 물화, 생지, 투 과목,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이 지난해에는 9등급으로 나타났는데 금년에는 ABC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수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의견은 별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자율활동도 변화가 없습니다. 독서활동도 역시 도서명과 저자를 보낸다는 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과 인증은 일반계 고등학생한테는 원래 의미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재하지만 대입 활용 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경제인증시험을 봤어요 라고 써 있는데 대학에는 안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대학에 안 보내니까 안 보겠죠. 그죠? 아마 올해는 경제경영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제인증시험을 본 학생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자율동아리나 수상성적이 일부 달라집니다.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 수상경력은 학기별로 하나씩만 선택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 연간 1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활동에서 개인이 활동한 게 아니라 그 자율동아리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의 동아리 소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보다는 동아리의 성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3이라면 금년 자율동아리 1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겠죠.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난 평가를 할 때요, 어떤 학생이 고3에 봉사활동을 100시간을 했더래요.
아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하는데 이 학생은 봉사활동을 100시간이나 하다니 왜 이랬을까?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봉사활동은 여전히 지난해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봉사활동이 뭐 의대를 가려면 의료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봉사활동과 진로 연관관계를 중시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자체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런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지 뭐 인성 영역에서 바라보는 거지 봉사활동이 진로하고 상관이 있나 이걸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진로활동인데요. 진로 희망 분야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로 희망이 뭡니까 하고 생활기록부에 쓴 것이지만 대학에다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정형외과 의사, 3학년 때는 척추 전문 의사 이렇게 진로가 점점 더 정밀하게 좁혀서 분명하게 자기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미 8, 9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로를 평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진로 활동을 안 준다니까 교과서 혜택에다가 진로를 쓰면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 혜택에 진로와 관련된 것을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주영쌤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지금도 재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주영쌤이 나오는데 주영쌤이 남긴 명언이 그거죠.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건데 제가 진로희망 분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 혜택에 진로 안 써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 믿으셔도 됩니다.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건을 쓸 수가 있는데 상을 안 받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학기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예컨대 2학년 2학기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수학경시대에서 상을 받았고요. 또 과학도 잘해서 과학경시대도 상을 받고요. 100일장을 했는데 100일장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세 개 중에 뭘 고를까요? 만약에 수학과학을 잘한다면 성적에 있으니까 제가 100일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뭐 감수성이 있고요. 글도 좀 쓰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 받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야 될 것이 있다면 선생님과도 상의를 하고 좀 더 말랑말랑하게 폭넓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2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개요인데요. 시행계획이란 말은 모집 요강이에요. 국가가 말을 정할 때 기본사항,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사항이라고 하고 이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것은 1학년 8월 달에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대학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시행계획은 2학년 5월 달에 발표합니다. 5월 1일 날. 그러니까 현재 2학년들은 대학 갈 때 대입 모집 요강을 모르죠. 몇 달 더 있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3은 이미 이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었다. 모집 요강을 원래 명칭을 두고 시행 계획이라고 한다. 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40%, 또 정시도 40%, 그 다음에 교과전형은 10%, 나머지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등 합쳐서 1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여전히 교과전형 숫자가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종합전형도 별로 변하지 않았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놓고 보면 교과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진짜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뭐 인서울대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점국립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종합전형과 정시로 많은 학생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우리한텐 이 전체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6개 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위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컸던 16개 대학은 이렇게 뽑는다는데, 정시 수능은 40% 뽑는데 서울대학교는 미리 발표해가지고 아직은 금년엔 30%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2023년 대입에서는 40%가 될 전망입니다. 5월 1일 날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10%가 있는데, 교과전형이 없던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교과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은 40%로 줄였습니다. 서울대는 여전히 69.9%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습니다. 논술 비중은 비교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대가 생긴다는 건데요. 약대는 1578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수시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에도 꽤 많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약대를 갈까요? 아니면 연세대학교 공대를 갈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 대학에 약대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연대 공대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약대를 가려고 하지 연고대 공대를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면 연고대 공대를 갈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약사가 될까요? 아니면 공학을 공부해 가지고 다른 길을 갈까요? 이럴 때 어쩌면 올해 학생들은 공대 가는 것이 아주 조금,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대 열풍은 아마 여학생들 사이에서 더 많이 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원래 약대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더 많은 선호를 받는 학과이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에 가면 이 표를 많이 나눠줄 건데요.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개별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많은 대학들은 많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없던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들은 10%를 새로 만든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표를 보면 2021년도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 대학 있죠? 그게 없는 대학들이거든요. 그 대학들이 새로 만든 대학인데, 그런데 건국대학교가 없었는데 새로 선발하는 인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10%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오히려 줄였어요. 근데 그 전에 워낙 많은 학생들을 교과전형으로 뽑았었거든요. 지난해. 그러다가 올해는 좀 더 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전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과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면접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교에 교과 성적이, 이건 이제 등급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1.0 퍼펙트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이 1.0이긴 한데 실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평점만 좋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게 되죠.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봐서, 면접을 볼 때 이 학생의 사고력이나 아니면 뭐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공부를 얕게 하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면접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이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어서 수능에서 몇 등급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컨대 경북대학만 해도 교과전형이 꽤 많거든요. 근데 경북대학교 교과전형에서 세계 영역 6등급 합이 6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영역 합이 6이어야 되면 국어에서 2등급, 영어에서 2등급, 또 탐구 영역에서 2개 중에 하나가 2등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능 볼 때 그 등급이 안 나와. 그러면 지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가려면 수능 공부를 어느 만큼은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어떤 때는
수능 최저 때문에 지원자가 적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굉장히 유리한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레 겁먹고 교과 전형을 포기해야지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3학년 때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맞고 또 수능을 잘 보고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당연히 합격돼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는데 면접도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대학인데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경쟁률도 세고 내신 성적도 엄청 높겠죠. 제가 볼 때는 뭐 1.0 가까이 돼야지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으로 뽑았던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이 아닌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장 추천으로 보는 전형은 학생부가 반영되고 서류가 좀 반영이 되었는데 수능 최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지원한 점수는 1.3에서 1.5 정도가 되어야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지 않는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를 걸었지만 1.4에서 1.7 정도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 내신 성적이 더 셀까요? 아니면 추천받지 않는 전형이 내신 성적이 셀까요? 학교는 성적 좋은 애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대개 추천 전형이 내신 성적이 더 세다. 그래서 추천 전형과 추천 전형 아닌 게 병행이 되어 있을 때 추천을 받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학교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학교에 나와 있고요. 아니면 어디가에도 그 평점은 나와 있는데 그 평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도 결국 선생님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꿈보다 해몽이거든요. 팩트가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상의해서 추천을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닐까요?를 상의하는 게 좋고요. 무조건 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의미가 좀 적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의 경우에.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다빈치라는 사람이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전형은 두루두루 잘한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고 탐구형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뽑는다는데 탐구형 인재 전형을 보니까 중문과에 4.5인 학생이 붙었어요. 4.5인 학생이 중문과에 붙었으니까 야 4.5 붙었다고 난 내신 4등급은 되는데 거기 가야지. 그러나 이 4.5가 붙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서류 100%인 전형, 뭐 수능 최저도 없는데 누구일까요? 외고에서 중국어를 전문 공부한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지원하면 4.5가 아니라 아마 1.5나 2.0은 돼야지 붙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된 내신 성적 평균이나 뭐 평균 50%, 70% 합격자의 성적을 보고 지원하지 마시고요. 학교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을 넘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제가 붙인 이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학교형 학종과 특기형 학종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특기형 학종은 아까 봤듯이 중앙대학교의 탐구형 인재 뭐 이런 건데요. 보면 몇 학교 없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정도가 어떤 깊이 있게 공부한 특별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 특기자 전형이었습니다. 지금은 특기자 전형이란 말이 없어지고 대부분 특기자 전형, 있긴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종합전형 안에서 같이 뽑게 되는데 종합전형에서 뽑을 때 잘 보면 여기는 특목고 학생이거나 이쪽에 매니아, 덕후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겠구나. 그러니까 저 학생 보면 야 수학을 저렇게 잘해 일반고에서 이제 그런 학생이 지원하는 과, 야 컴퓨터의 도사야 뭐 이런 학생이 지원하는 과들이 이제 모집단이 그렇게 선발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특기형 학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몇 개 대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형 학종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데, 서류 100%로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는 없는데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똑같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면접을 보게 되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죠. 수능 최저가 없는데 면접을 보는데 말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성적이 어느 만큼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로 지원을 할까 하는 것을 고3이라면 정했을 거고, 2학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개념 원리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놔야 하고 2학년 말쯤 돼서 자기의 길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각 대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도 제공할 테니 학교에서 제공하는 표를 보면서 아, 저 대학은 면접이 있구나, 저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구나, 저 대학은 서류만 있으면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하면 될 거고요. 서류만 있는 대학에 지원했는데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됐는데 수시에 붙으면 정시를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에서 서류만 있는 대학에 지원할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붙으면 다닐까, 내가 거기 붙으면 다닐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원서를 쓸 때가 되면 불안해지니까 우선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서 이 모집단에 내가 지원하면 붙을 수도 있어, 붙으면 다닐까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지원할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여러 학교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꽤 많은 학교들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관점이 다른데요. 왼쪽 마라톤을 하는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 중에 1등이 누구야 라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등 그룹인 거죠. 같은 그룹에 달리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보면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죠. 어떤 것이 수능 전형이고 어떤 것이 종합 전형일까요? 점수를 가지고 나누는 전형은 수능 전형 혹은 교과 전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그룹핑을 하는 이런 평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합전형 방식입니다. 정성평가 방식인 거죠. 자, 앞에서 뛰어오는 그룹부터 A풀 그룹, 그 뒤에 이어지는 그룹이 A그룹,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B풀 그룹, 그 다음 그 뒤가 B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종합전형의 평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학생이 독서는 3등급을 맞고 문학은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교과전형이라면 평균이 2등급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국어가 2등급인 학생, 수학도 수어는 3등급이고 수투는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2등급인 학생, 그리고 영어는 1등급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1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평점은 1점 얼마인 학생 이렇게 되겠죠. 1.5, 1.5, 1 이걸 평균 내면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라고 얘기가 될 거예요. 1.5가 아니죠. 3, 3이니까 2죠. 2, 2, 1 그러니까 평점으로 치면 2등급이 2개, 1등급이 하나 이런 과목인데 그러니까 1.7 얼마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사가 반영된다면 역시 2등급이니까 이 학생은 평점이 2등급쯤 되는 학생이야. 2등급이니까 교과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쉽지가 않아. 이렇게 좋은 대학 가기는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만약에 종합전형 방식이라면 이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국어가 1학기 된 3등급인데 1학기나 2학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점수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3등급, 즉 한 11%, 2등급이 11%까지니까 11%를 넘어서 15%까지도 아마 국어 성적은 비슷한가 보다. 한 문제만 삐걱하면 바로 3등급이 되고 또 한 문제 더 맞으면 1등급이 되는구나. 이 학교의 학생들은 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가 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수원으로 보면 1학기 때 3등급인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봤더니 수원 때 배우는 것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거든요. 그런데 뭐 지수함수 때 잘했다고 돼 있고 로그함수 때 잘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아, 이 학생이 삼각함수 배울 때 시험을 좀 못 봤나 보다. 못 봤다는 건 첫째, 시험을 망쳤을 수가 있고요. 원래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험을 망쳤다는 말이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기록부에는 시험을 망쳤다는 말을 쓸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제가 시험 망쳤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추천서가 있던 시절에는 추천서에 보니까 이 학생이 뭐 OMR 카드를 옮겨 쓰다가 제대로 다 옮겨 쓰지 못했는데 종이 쳐가지고 그냥 시험을 왕창 망쳤어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이 학생은 3등급인데 수투일 때 미적분을 배우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미적분을 배울 때는 1등급이에요.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3학년 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과목을 배웠는데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잘했네. 그러면 수학을 잘하지만 삼각함수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학생이구나. 진짜 삼각함수를 잘 못할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한번 불러볼까? 하고 면접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보면 이 학생은 뭐 그냥 좀 실수가 많은 학생, 2등급 수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인데 종합 전형으로 보면 국어도 잘하고 수학은 삼각함수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미적분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영어 아주 뛰어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 이 학생한테는 유리하고 2학년 1학기 때 3등급 맞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꿈보다 해몽인 이 해석은 이제 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진학센터에 상담해주는 이런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선생님들께 상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에도 상담교사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오는 질문들을 받는데 때가 되면 거기다 질문해서 제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인 이 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표 안에 들어있는 큰 글씨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 큰 글씨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인성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인성 요소거든요. 대학에 왔는데 뭐 같이 모둠 활동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뺀질거려요. 그러면 대학에서 조직이 깨지겠죠.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 모둠을 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고 다른 학생들은 뺀질거려가지고 하드 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서만 열심히 해서 굉장히 속을 끓였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고등학교 가면 괜찮아. 근데 대학에 가면 다 괜찮다는 학생들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뺀질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중요하다. 나눔과 배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는 다들 인성이 좋다고 써 있으니까 인성은 평가 요소로 중요하긴 한데 비중을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문제를 발굴할 줄 알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잘 했는지 하는 것이 학업 역량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얘가 우리 과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아주 좁게 볼 일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의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모든 걸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 2, 3학년, 뭐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한 내용이 보니까 이 학생이 생명과학도 잘하고 화학에도 관심이 있고 물리학도 어느 만큼 관심이 있어서 의료기계를 다룰 때 의공학적인 요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수학도 좀 잘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뭐 영어로 환자를 볼 수도 있고 원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 뭐를 다 괜찮게 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그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는 약간 이제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더 훨씬 좁다고 할 수는 있지만 딱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하죠. 경제과 가려면 경제를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를 잘하면 좋지만 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경제를 선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경제에 관련된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와 관련해서 동아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전공 적합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계열 적합성이란 말을 쓰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공부든지 다 자기가 나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지 뭐 굳이 전공 적합성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란 말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어쩌면 수학 과학 분야인 거지 다른 데는 크게 관련이 없다. 뭐 없다기보다는 관련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관련이 좀 적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보다 이공계열 쪽은 관련이 좀 더 깊습니다. 또 하나는 발전 가능성인데 뭐 리더십이 있어요, 아니면 뭐 나눔과 배려를 잘해요 이런 것들, 뭐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이런 어떤 특성들이 그 발전 가능성이고요. 근성, 끈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발전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모험에 대한 참을성이 있어요. 실험을 100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101번째 할 거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죠. 끈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은 뭐냐면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도전했을까? 난관을 극복하려고 할까?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을까? 이것이 발전 가능성에 해당이 되는데 예컨대 사회에서 어렵지만 세계사를 선택했어요. 어렵지만 철학을 잘 배울 수 있는 윤리와 사상을 배웠어요. 이런 것도 발전 가능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과학에서 남들이 어려워하지만 내가 물리투와 화학투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발전 가능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은 이미 선택을 다 했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의 길이겠죠. 아니면 공동교육 과정 있잖아요. 근데 공동교육 과정에서 좀 더 어려운 것을 도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동교육 과정에서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취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합니다라고 보면 이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배점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45점 배점이잖아요. 전공 수학 능력인데 수학 공부하는 능력이 아니고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전공을 잘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우리 과에 대해서 잘 알아? 뭐 이런 거죠. 우리 과에서 잘 아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면접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아는지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볼 수가 있죠. 자기소개서도 없고 면접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대학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우리 전공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드러나냐? 이게 아니다. 뭘로 통해 드러나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각각의 평가 항목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영역을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서 전공 관련한 내용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영역이다 하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원서를 쓸 무렵이 됐는데, 그런데 수능을 염두에 두고 화투, 지투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제가요, 화투, 지투를 배웠는데 의대 가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원서 쓸 때가 다 됐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겠죠. 대신 의대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네가 원래 원했던 전공이 있다면 의대 말고 다른 데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또 한 가지, 이제는 이제 학년 초니까 만약에 화투, 지투를 하고 생명을 안 했다면 생명과학 동아리라도 하고 올해 내년까지는 독서 기록도 남아 있으니까 생명과학 관련한 독서를 열심히 해서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뭐 의사 생활이라든가 의사의 전기를 보여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키워드인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10년 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학교 안 가고 공부하는 상황이 됐을 때, 물론 고3은 뭐 학교 매일 등교하겠지만 금년에도 학습활동 중심의 교과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학습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짧은 동기부여, 생각 열기, 그리고 짧은 개념과 원리 설명, 그리고 계속 학습 활동으로 개념과 원리를 좀 더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학습 활동으로 심화 활동까지 하게 이렇게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만약에 2009 개정교육과정을 배웠다면 그때보다 학습 활동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이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다음 수행평가를 내주는데 선생님이 수행평가하는 건 학습활동에서 내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해서 내주시는 것도 있는데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해는 등교 안 하는 날은 뭐 온라인 수업하면서 숙제를 내줬을 거고 그리고 등교해가지고 다시 관련한 수행평가를 봐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매일매일 가면서 수행평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습활동과 수행평가를 충실히 해서 선생님께 제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의 머릿속에 남겨두어서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가 되면 대학에서 이 학생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깊이 있는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자기가 더 할 게 있다면 뭐 자율동아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꼬리를 무는 호기심에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그냥 잘해. 그러면 만약에 더 어려워졌을 때도 잘할까? 이 학생이 현재 수투를 잘해. 그럼 미적분 때도 잘할까? 미적분 잘해. 그러면 나중에 뭐 다변수 함수의 미분, 뭐 적분, 뭐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미적분으로 갔을 때, 미분학 이렇게 갔을 때도 잘할까? 이런 의문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역경이 왔을 때 극복을 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물리2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과, 그런데 시험은 잘 봤어. 이런 학생과 물리2를 참 좋아하는데 시험은 조금 망쳤구나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은 어떤 학생에 더 호감을 갈까요? 좋아하는 학생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믿어도 되냐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에 정성을 다하게 되면 그러한 표현들이 생활기록부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분야는 참 좋아하는구나. 이 분야는 그냥 성적이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좋아하게 되죠. 어떤 학생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수학은 진짜 재밌는 거구나. 수학은 새로운 세계야. 5차원 세계를 내가 알아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수학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수학과를 가게 됐고 지금은 수학의 매니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잘하는 과목을 사랑하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지속적 노력. 목표를 높이 잡았으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근성, 집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든 모호함에 대해서 참을성을 갖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과제를 꼭 해결해야지 하고 집념을 가져야 된다. 대학에서 선발할 때도 이 학생이 근성이 있나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1년 동안 한 시간이 총 10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뭘 성취를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끈기 있게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 학생은 집념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된다. 한쪽에 깊이만 있어도 안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학생이요 의대를 가려고 생명과학과 화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계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아리도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고 생명과학은 2까지 했어요. 뭐 물리는 1까지밖에 안 했어요. 이 학생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공 적합성도 좀 부족하고요. 생명과학만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마 전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컴퓨터는 AI를 만드는 이 세계와 연결될 거고 AI는 바이오와 연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오와 연결된 일을 할 때 나는 생명과학을 했으니까 훨씬 생명과학 전공한 바이오한 사람과 대화가 되겠지. 그리고 물리는 진짜부터 공부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넓게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깊이가 있으니까 훨씬 내가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리하다, 지금 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더 넓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거기 성균관대학교도 그러고 고려대학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국대학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목을 이렇게 버린 학생들을 보면 왜 버렸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험을 못 봐서 8등급, 9등급 맞은 과목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걸 보면 조금 넓게 공부해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좀 그 공부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교과 전형은 물론 반영되지 않은 교과라면 뭐 8, 9등급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남은 기간의 공부를 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3학년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과 교양 과목이 많아서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기 쉬운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건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건지길 바랍니다. 이미 이제 2002년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을 하셨던 김영정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을 선발할 때 창의성을 바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연구를 한 게 200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그 입학본부를 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하겠어, 입학선정관제를 시작하겠어라는 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창의성이란 이런 거야. 근데 문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비판적 이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설정하고 혹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에서 교과 과목에서 야, 이게 뭐지? 학습 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답을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비판적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영역을 제대로 이해 분석하고 그 문제가 지니고 있는 함의, 함축과 전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확정하는 문제를 해결해내려는 집착, 과제 집착력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이야기했으니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능 얘기를 해볼까요? 수능은 금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정시로 갈까요?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까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정시가 확대된다니까 정시로 가야지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에서 추가 모집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가 추가 모집인데 보니까 야, 경북대학도 추가 모집을 모든 과가 다 하는구나. 혹시 정시로 가가지고 도전했다가 나중에 추가 모집에 지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 추가모집 경쟁률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과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평균 경쟁률이 이제 10몇 대 1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뭐 만만하지는 않은 거죠. 아, 진작 지원했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과로 갈까, 종합으로 갈까, 논술로 갈까, 정시로 갈까 하는 것은 고3이라면 이미 정해서 하나의 메인 타겟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고3은 수능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적어도 9월달까지는 모르는 문제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어떤 학생은 아는 문제만 계속 복습을 하고 모르는 것은 그냥 제껴두고 가는데 찍어서 맞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모의고사에서 찍어서 맞은 경험이 확 늘어가지고 성적이 좋아지면 그게 자기 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까지는 졸업생이 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반수생이 오게 되고,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졸업생들이 대거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등급을 맞추려고 하는 그 등급 맞추는 전략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내가 등급은 되었었는데 실제 수능에서 등급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정시를 준비하든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것을 맞추는 공부를 하라. 그리고 모르는 것을 맞추려면 당연히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수능 과목은 수원, 수투, 문학, 독서, 영어, 영투 다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언제 배웠습니까?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2학년 것을 중시하고 2학년 교과서를 버리지 마시고 충실히 봐야 됩니다. 2학년 교과서를 다시 보고 다시 봐라. 그 개념을 잊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과목은 이렇게 바뀝니다. 필수가 있고 선택이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선택은 3학년이라면 이제 해야죠. 3월 모의고사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봐야 되고요. 국어 과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도 이제 결정이 대충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은 이미 됐겠죠? 탐구에서 특히 사회탐구를 보는 사람들이 뭐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9월은 아니죠. 수능 접수가 끝난 다음이니까 7월 모의고사 보고 이러면서 돌려 보다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걸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6등급 맞던 걸 3, 4등급 맞는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과목을 정하는 것은 지금 정해야 되고, 2학년 학생들도 마음속으로 난 이 과목은 수능 과목이다 라고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국어에서 보면 공통문 34문항, 선택이 11문항이라고 돼 있어서 공통문항이 훨씬 많죠. 과목이 셋이니까 공통문항이 22에다가 선택이 11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공통이 훨씬 많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과목은 3과목인데 공통이 22문항이면 선택은 11문항이 돼야지 균형이 맞잖아요. 선택보다 공통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 문항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외국어 한문이 금년도서부터는 절대평가 성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절대평가 성적이 나오니까 점수 좋은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랍어, 베트남어를 시험을 봐가지고 워낙 성적 까는 학생이 많으니까 뭐 등급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점수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랍어, 베트남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봐야 됩니다. 잘하는 과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겠죠. 어떤 과목이든지. 또 한 가지는 뭐죠? 탐구 과목으로 대치해 줄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적엔 반영하지 않는데 지혜외국어를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지혜외국어는 응시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보는데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서울대학교 지균에서 최저 등급이 있으면서
제외국어는 응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좋은 평가 점수를 받고 수능 최저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외국어를 응시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국어 응시를 필수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반드시 봐야지 됩니다. 지난해 수능을 본 표입니다. 2019, 2020, 2021년 보니까 총 응시자 수가 막 5만, 6만씩 막 줄어든다라는 게 보이죠. 총 응시자 수가 줄어들면 뭐가 바뀌나요? 해당되는 등급에 포함된 인원이 바뀌죠. 그러니까 등급 맞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대학교도 최저 등급을 좀 낮춰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던 시절에 이 생각을 못하고 전년도와 최저 등급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저 등급을 맞추면 대학 가기가 오히려 더 쉬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과탐을 본 학생 중에서 수학 가를 본 학생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5, 6만 명이 계속 적거든요. 뭐 많으면 7만 명까지 적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원 수투를 보는데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의 숫자가 꽤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생들이 아마도 생각보다 많을 거고요. 사탐 보는 학생보다 더 많이 확률과 통계에 응시하지 않을까. 일부 학생들은 기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하를 보겠다고 희망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전체 학생 중에 아주 적은 수예요. 한 자리 숫자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수능을 접수할 때도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공계를 가기 위해서 난 미적분을 안 보고 기하를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하 벡터였던 시대에는 벡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봤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벡터가 빠져서 뭐 고차함수 쌍곡선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예요. 뭐 평면 벡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벡터에 응시할 수도 있겠죠. 응시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는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미적분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적분을 보면 불리할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 문제를 이제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응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뭐 대학 가는데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마다 응시자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대학 가는데 유리하지 않겠어. 그런데요. 내가 의대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의대가 1000등이나 뭐 2000등짜리 대학들이 있어요. 대개 그 정도는 돼야지. 수능 성적으로 1000등쯤 돼야지 이제 뭐 어떤 지역 의대도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0등짜리 대학은 10%가 줄었어요, 응시자가. 그러면 1000등짜리, 그러니까 1100등이면 갈 수 있는데 1000등에서 1100등으로 떨어져 봐야 성적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학과들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등짜리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11만 등짜리의 대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죠? 금년에 10만 등이라면 작년에 11만 등에 해당되는 성적입니다. 10%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점수는 4점 아래에 있는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2점짜리 2문제 아니면 4점짜리 1문제 전 과목에 걸쳐서 그런 만큼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응시자 수가 줄어든다는 건 대학 가기가 무지무지하게 쉬워지는 건 아니고 좀 쉬워진다. 단지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추가 모집하는 대학의 숫자, 추가 모집하는 학생 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까지 가면 뭐 쉬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수시나 정시로 갈 때부터 쉽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한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내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줄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이 낮아진다는데 그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특히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수학에서 예전 같으면 인문계 수학, 자연계 수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문자연계가 합쳐져 가지고 보니까 특히 인문사회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수학 내신 등급이 낮아져 가지고 내신 평점이 낮아요. 근데 대학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이제 4월, 5월이 되면 금년도 평가한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전에보다, 그러니까 2019 대입보다 2020 대입이, 2020 대입보다 2021 대입, 지난 대입이 어느 정도 평점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대교협 어디가 홈페이지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신 성적이 예전보다 낮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 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물음과 관련되어 있는 물음인데요. 2020년도에 건국대학교 영문과를 보니까 382점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는 376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내신 성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배치 점수가 떨어지는구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성적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석차를 보세요. 물론 추정 석차인데 2020년도에 18,900등, 19,000등쯤이죠.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을 2021년도에도 결국 19,000등이 갔더라. 무슨 얘기냐면 대학은 뽑는 인원 자체는 별로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영문과를 가려면 19,000등은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9,000등에 해당되는 점수가 몇 점입니까? 일대 배치 점수로 보면 그 점수가 달라진 거지, 배치 점수가 달라진 거지,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있는 대학은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하는 대학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선발하는 대학은 경쟁에 있는 대학이고요. 모집하는 대학은 경쟁력이 없거나 실질 미달이거나 아니면 진짜 미달인 대학들이죠. 충원이 안 되는 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학은 랭킹을 매긴다는 건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대학은 서열이 있잖아요. 이 서열이 있는데 이 서열이 있는 대학들의 성적은 위서부터 오면 그 석차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석차에 해당되는 점수가 바뀔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 바뀌니까 예시문항을 냈는데 특히 달라지는 것은 뭐죠? 영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평가고 영어와 영어2가 본다는 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새로 생기는 국어, 수학, 그리고 직업탐구에 대해서 예시문항을 냈는데 학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항은 지난 여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성적 산출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문항수 보여드렸잖아요. 선택하는 문항수. 수학은 8개의 문항이 선택 과목이에요. 라든가, 국어는 11개의 문항이 선택 과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고요. 그 안에 성적 산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성적 산출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 학생이 미적분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봤는데 미적분을 본 학생의 수완수투 성적의 평균과 확률 통계를 본 학생의 수완수투 평균을 내보니까 미적분을 본 학생의 수완수투 성적이 높더라. 그러면 미적분을 실제로 20점을 맞았는데 이걸 25점으로 더 높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적분을 보는 학생의 집단이 수완수투를 어느 만큼의 성적을 맞을지 모르니까 이건 나중에 계산해서 올려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점만큼 유리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그죠? 이 말을 듣고 미적분을 보는 학생이 수학을 다 잘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완수투 성적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별로 혜택을 볼 게 없죠. 그러니까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선택 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이 다시 선택 과목의 성적 평균이 높은 선택 과목을 참 어렵네요. 선택 과목별로 기본적인 수완수투의 평점이 높은 이 과목의 성적이 선택 과목에 반영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원점수가 같은데 선택 과목이 다르면 성적이 다르냐?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수능은 원점수 제공을 안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가 가채점 할 때 같았어. 그런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떻게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을 보는데 만약에 수능 최저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최선책은 수능을 잘 보는 거죠.
지난해 수능 본 학생 중에 이제 만점자들을 모아놓고 공부가 뭐니 해서 토크쇼를 했어요. 근데 방송 나갈 때는 그 토크는 안 나오고 학생들이 난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는 소개만 나왔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들과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토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수시에 이미 다 합격을 한 학생들이었어요. 물론 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학생이 한 학생 있었습니다. 홍민영 씨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생이고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이제 홍민영 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홍민영 씨는 수시에는 안 됐었는데, 그런데 공부는 정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수시 공부를 했다. 책도 많이 읽었고 뭐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그런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 맞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책은 넉넉하게 수능 공부를 잘 하다가 만점 맞으면 정시 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수능 최저 맞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세계 영역 합의 6이야.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 영어는 1등급, 그죠? 그 다음에 국어는 2등급. 탐구 하나는 무조건 2등급. 그래서 5등급을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선을 그건 다 해야지. 그리고 수학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최저를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수학은 조금 덜하고 집중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6월 모의고사쯤 가서 얘기겠죠. 지금부터 하나를 버리고 공부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몇 번 봤는데 보니까 이 영역은 도저히 최저를 맞추는데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1등급을 맞으면 되니까 킬러 문항 중에 한두 개는 틀려도 되거든요. 영어도 내가 만점 맞는데 어느 정도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죠? 9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국어에서 1등급 맞아야지. 그런데 뭐 한 문제 두 문제는 틀려도 1등급 돼. 수학은 3문제 틀려도 1등급 돼. 이제 그렇다면 내가 1등급을 맞을 때 아주 어려운 그 문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시로 갈 때는 무조건 다 맞아야죠. 그죠? 배수진이 있습니다. 극약 처방. 만약에 제가 이 극약 처방 얘기는 다음 기회에 올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극약 처방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늘어날까봐 비밀로 숨겨두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여기 그 진행하시는 분한테만 살짝 얘기를 해두고 갈게요. 무슨 그래프냐면요, 지난해는 안 만들었는데 수능 성적과 수시 합격생의 비율이에요. 가만히 보면 되게 이제 아까 그 건국대학교 그 영문과가 있는데 380점쯤 되면 그러면 건대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대 갈 수 있는 성적 380점 기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의 확률로 대학 수시에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는 6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6장을 냈으니까 30%는 건 6, 3, 18, 1.8번. 그러니까 2군데 대학 정도는 붙는다죠. 그런데 내신 수능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적고, 그래프의 맨 끝에 와서 수능을 무지무지하게 잘 본 사람이 있어요. 수능을 무지무지하게 잘 본 사람은 수시 합격률이 0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시겠죠. 그죠? 정시로 갔을 거다. 수시는 붙었는데 포기하고 정시로 갔을 거다. 뭐 면접을 안 갔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시를 포기했던가, 아니면 수시를 안 냈든가. 그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최대한 잘 보는 학생들이 수시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건 왜 그럴까요?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시 공부와 학교 공부라는 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공부도 학교 공부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 공부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내신에서 지필평가 문제는 수능 방식으로 되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수능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사실 작년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안 보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필요한 사람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정시도 늘고 수능 최저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느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수능 최저에 너무 소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비율을 보면 영어 1등급이 12%나 됐잖아요. 지난해에는. 그죠? 그리고 적었을 때는 5%였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영어 1등급 비율은 근 뭐 10% 가까이 맞추려고 합니다. 2018년에는 10%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2등급은 한 뭐 25% 그런 정도 누적해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학생이 영어 1등급을 2등급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최저 기준을 쓰는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대개 이제 2등급이면 훌륭하거든요. 1등급 진짜 좋고요. 근데 지난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즉 영어가 쉬워서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나요? 지난 수능 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꽤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탐구가 문제예요, 뭐 국어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뭐 쉬우니까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어 너무 쉬웠나? 좀 어렵게 내야지 해가지고 6월 모의고사 때 영어를 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데 안 하니까 뭐 5%도 안 나왔어. 그럴 수도 있죠. 5%도 안 나왔어. 그러면 출제하는 평가원은 너무 쉽게 냈나? 그래 너무 어려웠나? 그래 좀 쉽게 내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모의고사 보니까 영어 생각보다 어렵네? 공부를 하죠. 문제는 쉬워지고 9월 달에 문제는 쉬워지고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등급 비율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평가원은 이게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를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9월 달에 쉬웠으니까 다시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못 봐요. 그렇게 문제 난이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영어는 90점이 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대개 영어 2까지 배웠을 텐데 영어는 2,500개의 어휘를 가지고 보는 시험이거든요. 아직 어휘를 2,500개 안 온 학생. 중학교는 1,250, 고등학교는 그거 딱 2배예요. 그래서 1250개의 중학교 때 어휘보다 2배를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어휘를 일단 익히시고 그리고 어법 요소 충분히 공부를 해서 영어는 1등급을 맞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딨냐면요. 영어 공부할 때 글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선생님들 말씀이 영어는 2갈식으로 쓰기 때문에 첫 문장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주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뒷받침 문장을 잘 읽어서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독해력이 없어서. 그러면 영어만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국어도 같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 비문학제제의 글을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글을 읽는 실력을 늘리고 글을 빨리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양한 책을 읽고 배경 지식을 익힌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뭐 독서는 여전히 중요해서 독서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비문학 문제들 그 안에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독해 실력을 늘려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영어에서 이제 독해 문제도 더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수능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지난해 이슈가 뭐냐면 성적이 M자형이 됐다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더 잘하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더 낮아지고 더군다나 성적이 낮아지면서 시험을 못 보고 시험을 못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졌다. 이 학생들을 교육부가 2학기 때 이제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나서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이 1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하는 실무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하는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자료집이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
학교에 물어보면 알아요. 그 컨설팅 한 결과 자료집이 학교로 배포가 이제 곧 될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각 과목별로 공부 이렇게 합니다. 각 과목별로 수능을 이렇게 대비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참고했던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했던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안에도 실려 있는 내용들인 거죠. 수능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말씀은 간단히 드리고요. 뭐 나머지 과목들도 비교해보면 아는데 아시다시피 국어 과목 비교해봐야 선택 과목이 생겨서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1등급은 변하는데 2등급은 11% 정도 수준에서 2등급 원래 11%잖아요. 11% 수준에서 변함이 없구나. 수학, 가형과 나형도 2등급은 뭐 그런 정도 뭐에서 변함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탐구 영역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인데 어떤 과목이 쉽고 어떤 과목이 어려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대부분 경우에 2등급이 11%까지인데 12%에서 14% 사이에서 2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11% 안에 들면 최저 맞추는데 유용합니다. 물론 다 맞거나 아니면 뭐 1등급이다 그러면 더 유용할 거고, 내가 본 시험이 어려웠는데 내가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100분위가 무지 높아. 혹은 표준 점수가 무지 높아.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유용하겠죠.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이 어려워야 되는데 어떤 과목이 어려울까요? 일상적으로 어려운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어렵지 않고 모든 학생이 선택해요. 그런데 무지하게 어렵게 냈고, 물리 1은 당연히 물리 1, 물리 2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내가지고 100분위가 무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목을 내가 다 맞을까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다 맞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처지도 참 답답합니다. 그죠? 과학 선택 과목 이렇죠? 물리 2 과목 지난해 너무 쉬워가지고 뭐 1등급인데 11%까지 2등급까지 맞아야 될 학생이 다 1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2등급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 맞을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야 1등급이야 한 등급 벌었어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쉬워서.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집에 와가지고 나 2개 틀렸는데 큰일 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 틀린 데까지 1등급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발표돼 봐야 아니까 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염려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알 때도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세요. 조언을 드리면 공부의 기본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왜 어렵죠? 개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여하는 학습을 하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2학년 때 학습 활동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도, 호기심을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역시 이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수행평가라든가 뭐 다양한 것으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3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지. 그러면 좀 더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리고 더 새로운 지식을 찾아서 난 이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을 공부해서 수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을 잘 보면 최저 맞히는 전형을 갈 때 진짜 유리하거든요. 또 문제풀이와 정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오답 노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뿐만 아니라 개념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노트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뭔지 하는 것들 알아야 되는데, 이 공부해야 될 게 뭔지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과서 목차에 있거든요. 수학, 사회, 과학은 목차를 보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들어있어요. 목차를 보고, 그리고 목차를 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생각하면 되죠. 이게 공부해야 될 목표거든요. 아니면 교육과정에는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을 보고 다시 차례를 보고 성취 기준을 보고 성취 기준 안에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를 잘 적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생기죠. 개념 노트와 오답 노트. 요걸 들고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은 문제 안 틀려야 되거든요. 빨리. 패턴에 있는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니까 그 패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주의사항 말씀드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 뭐죠? 모르는 문제를 알려고 노력을 하라. 언제까지? 9월 모평 볼 때까지는 그러셔야 됩니다. 자, 입시 준비 요점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도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 불안하고, 입시를 앞두면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고3 학부모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고3 학생이 되면 뭐 이게 그냥 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밥맛이 떨어졌어요. 안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서 많이 먹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지난해 토닥토닥 캠페인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앞에서 해보세요.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잡고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불안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불안할 때. 근데 불안할 때는 뭐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매일매일 자기를 이렇게 눈을 감고 난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난 훌륭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나비포옹이라고 해요. 나비포옹. 뭐 드라마 뭐 도깨비인가 하는데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방송에 나오면 다 유명해집니다. 저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건데, 이 심호흡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매일매일 해봐야지 위기 때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너댓 번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습관이 되면, 뭐 수능 시험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면접을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수치기예요. 근데 박수를 치면서 마음을 좀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손끝 박수, 손바닥 박수, 이렇게 주먹 치는 박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박수 따라치기 게임도 중요합니다. 친구끼리도 할 수 있고, 이제 집에서 엄마하고 자녀분하고 따라치기 박수 해보세요. 자녀가 이렇게 박수 치면 엄마가 따라치거나, 아니면 거꾸로 엄마가 박수 치고 자녀가 따라치면서 내기 하는 건데, 뭐 야식 내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봐야 뭐 우리 애가 나한테 사줄 수 있는 야식은 뭐 내가 준 용돈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죠? 자, 한번 따라쳐 보세요. 이렇게 가면 안 치셔야 돼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엄청 이렇게 감각이 좋으세요. 내가 너무 일찍 멈췄나 봐요. 그래서 바로 와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지나갈 때 박수치기도 있어요. 지나갈 때 이렇게 교차할 때 박수 쳐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박수 치면 안 되겠죠.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하기도 중요해요. 사실 아이를 야단을 쳐봐야 아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3 아이하고 이렇게 시비를 해봐야 괜히 사이만 나빠지고 뭐 열만 받지, 사실 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괜찮아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알아서 잘해, 난 널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시 아이가 화나가지고 너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서 내가 그런 험한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험한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다 이제 가족이 적어보면 긍정적인 말하기로 바꿀 수가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아이는 맨날 문제를 풀면 뭐 20개 문제를 풀었는데 5개 틀렸어. 그럼 5개 실패하잖아요. 15개나 맞았는데 5개가 틀렸다고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성공할 수 있어. 뭐 계란 깨기를 성공했어요. 내 방 치우기를 성공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경험에서 내가 성공한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때는 한 20%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얘가 자존감 있는 학생인가? 뭐 존재감이 있나? 이제 이런 거죠. 자율활동 보면 뭐 소풍 가서 사회 봤어요. 자존감이 있는 거죠. 얘가 책을 읽어가지고 옆에 있는 학생들이 책을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자존감이 있는 거거든요. 뭐 학생회장을 꼭 했다 이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성공 경험이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공 경험 쌓기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라면을 무지하게 잘 끓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에 그 찬물에다 라면 끓이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라면 끓일 때 왜 물 끓여가지고 라면 넣고 끓이잖아요. 근데 찬물로 끓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찬물로 끓여가지고 라면 잘 끓여서 맛있게 끓였어. 성공 경험이죠.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은 앞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습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데 그 자기 분석하고 그 다음 계획 수립하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요. 평가를 해봐야 된다. 난 수학이 부족해. 나는 지구과학에서 천문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매일 일정 학습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지구과학 2등급 맞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한 문제 틀리는 수준까지 갈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요만큼 공부하겠어요. 근데 학습 계획은 무리하게 세우면 꼭 실패합니다. 무리하게 세우면 실패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두 개를 매칭시켜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일주일 시켜서 세워서 해보고, 만약에 학습 계획이 너무 넘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죠. 계획을 새로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워야 되는데 잠을 무리하게 줄이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공부한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렇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자야 되는데 어느 만큼이 뭐 7시간, 8시간은 아니고요. 수험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6시간은 잤어요. 충분히 잤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났다. 아니면 뭐 12시 반에 자고 6시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자기가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 해결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및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학습한 내용을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근데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최고가 뭐냐면요. 설명하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나. 면접도 설명할 수 있나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잘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혹은 학습 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요 단계를 아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게 이제 온라인 학습 체크리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2학년은 온라인 학습이 좀 있을 것 같고 3학년이라면 등교를 할 테니까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적절하게 휴식하고 있나를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인데요.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역시 머리가 식어야지 번아웃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을 볼 때 올해도 어쩌면 그 비대면 면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비대면 면접에서 요 까맣게 동그라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 까만 동그라미가 요 컵에 있는 그 플라스틱 뚜껑이에요. 이 컵에 있는 플라스틱 뚜껑을 벽에다 대고 2m 떨어져서 설명해 보는 거죠. 오늘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 하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오늘 수학 시간에 이 문제 풀었어 라고 설명해 보고, 오늘 국어 시간에는 뭐 함축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이걸 설명해 보고. 그래서 하나 할 때마다 한 2, 3분씩 하다 보면 저절로 면접 연습이 되는데, 3학년 학생들 오늘부터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훈련이 돼야지 되는데, 저는 내성적이에요. 그래도 말할 때는 제대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5살 때까지 말도 더듬었어요. 말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뭐 말 더듬는데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돼서야 이제 말을 안 더듬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데 뭐 지금도 잘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카메라로 찍으면요, 몸을 이렇게 흔들면 금방금방 표가 납니다. 눈을 돌려도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뉴스캐스터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 모집 단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과학부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학생이 환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폐수처리 이런 걸 한다고 써 있으니까 나 거기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야, 1, 2학년 때 뭐 배우나 봐라. 보면 미적분은 물리, 그 다음에 공업 역학, 이건 물리죠. 그 다음에 2학년 전공 필수가 있는데 건설 종합 설계, 공업 수학. 야, 그러니 환경은 언제 배우겠냐. 배우긴 하겠지만 조금 배우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필수 때문에 너는 못 견딜 거야. 그러니까
모집 단위의 해설을 본다 1번,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전공 들어가기 전에 필수, 전공 기초 필수를 어떤 과목을 하는지를 꼭 봐야지 됩니다. 이름만 보고 같이 원하지 말고 꼭 내용이 뭔지를 보고 가라. 더군다나 수시 모집에서는 이걸 모르고 가면 면접에서 떨어져요. 자기소개서도 엉터리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원 모집 단위의 해설만 보지 말고 꼭 교육과정을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바뀌었다는데요. 양식이 4개인데 지난해까지는 1, 2번을 합쳐가지고 1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1번은 뭐였냐면 너 공부 열심히 했냐고요. 2번은 너 활동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냐 활동 뭐 했냐가 있는데 1번을 합쳐가지고 활동한 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서가 활동 중심이다. 그래서 보통활동, 심화활동, 그죠? 보통활동과 심화활동 이렇게 합쳐지고 수행평가 다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이나 그 밖에 활동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 이걸 했습니다 라고 1500자로 보여주시는데 아이템을 뭐 500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1번에 3개, 2번에 2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3개 정도의 활동을 내가 깊이 있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2번은 나눔과 배려, 그죠? 나 착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3번은 대학별로. 그런데 금년에 바뀌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쓰는 데도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대학도 늘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과연 자기소개를 받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지난번에는 이제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느낀 점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알기 더 쉽게 됐죠. 활동 뭐 했어?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죠? 더 자세한 말씀은 8, 9월 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할 텐데 양이 줄었으니까 천천히 써도 되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자기소개서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핏 보고 내가 활동 3개를 쓰는데 쓸만한 게 별로 없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독서 토론 활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로리라는 이런 웹진을 운영하는데 서울대학교 아로리 웹진의 표지입니다. 아로리. 근데 난 서울대학교 안 갈 거야 그러지 말고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이 웹진을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뭘 어떻게 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게 답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하면 붙어서 다닐 거야? 수시정시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낮다고 건축사회환경과학부 충원율이 600%가 된다고 그래서 가지 마시고 진짜 내가 붙으면 다닐 건지 고민을 하시고요. 혹시 미달인 대학이거나 가기 쉬운 대학도 가서 배울 때 의미 있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경쟁 있는 대학만 가가지고 내가 그 센 데 뚫었어 낮은 과야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앞으로 130년을 더 살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왜 선택하지?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왜 온난화가 진행이 되지? 이런 거. 왜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지? 이런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울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잘 읽고 잘 쓰는 거 중요합니다. 독해 능력이 있어야지 수능도 잘 보고 그리고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이 책 읽었네 하고 선발도 하고요. 대학 공부 마찬가지로 독서를 하면서 읽어지죠. 서울대학가 남긴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공부하느라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면 독서란 무엇이고 공부란 무엇일까? 독서는 늘 우리의 공부의 바탕이 되는 거라는 점이죠. 열심히 달려왔더니 10분 남았네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전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수시에서 6개 대학 선정 시 지원 전략의 주의점 무엇일까요? 1번 붙으면 다닐까. 아무도 안 웃네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붙으면 다닐까.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서류 100%인 전형을 냈는데 그런데 수능을 잘 보면 어떡할까. 근데 수능을 잘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모의고사 볼 때 수능 성적이 아주 좋았던 학생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 낼 때 수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수능 100%이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큰 대학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시 6개 대학 선정 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섞어서 지원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지금까지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3학년 때 와가지고 폭망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합 전형인데 지금은 그 교과 전형인데 종합으로 바꿔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 및 특별전형 여부와 향후 전망은인데, 어떤 학생이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컴퓨터공학과 가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앱을 만들기예요, 아니면 뭐 게임을 만들기예요, 이렇게 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사실 10년 전만 해도 앱을 만드는 건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앱은 그냥 만들어요. 앱 만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이 안 돼. 게임을 만드는 일도 아주 그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수가 많지는 않아서 진짜 매니어들이 이제 담당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과에 갔을 때 이과가 나한테 맞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특별 전형으로 뽑는 관련 학과는 첫째는 이제 취업이 예약돼 있는 과도 있고요. 거기 가면 아주 핵심을 잘 가르치는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면 의미가 좀 더 다를 수 있다. 곁눈질을 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미 매니어가 된 사람을 뽑는 데가 있고 매니어가 될 가능성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뽑는 특별 전형이라 하더라도 특기자를 뽑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결국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뭐 관심이 많은 이런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집 요강은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뽑는다, AI와 특별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교육부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그 지원금을 이렇게 주거든요. 사업을 할 때 학과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임원한 것이 의미가 있나요? 존재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소풍 가서 사회 본 것, 소풍을 안 가는데 무슨 소풍 가서 사회를 보냐? 뭐 독서를 열심히 해서 남이 따라한 것, 혹은 뭐 자율동아리를 하는데 발표를 많이 한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뭐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 변경 시 불리한 사항이 있나요? 근데 진로를 변경하면 선택 과목의 선택한 것이 전공에 안 맞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있어요. 뭐 그래서 불리한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거는 불리한 게 없습니다. 즉 의대를 가는데 생명과학과 화학을 다 안 했어요. 그럼 불리하겠죠. 그죠? 뭐 공대를 가는데 물리투를 안 했어요. 그럼 물리투를 안 해도 되는 공대는 괜찮지만 물리투를 해야지만 되는 데는, 물리투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수준까지는 불리할 게 없지만, 예컨대 좀 더 센 대학에 가요. 그러면 물리투를 하면 유리하죠. 그죠? 안 하면 불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학교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고요. 자율동아리는 그동안에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율동아리 한 거 가지고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평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예비 1학년 자율동아리를 안 하게 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학종, 교과, 논술, 정시 학생의 순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는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단지 이것이 겹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정시만 목표로 하고 수능에 최선을 다해서 가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수시 원서 접수할 때가 되면 논술이라도 내가 지원을 해서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원서 쓴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시야! 이렇게 붙들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부모님 여러분, 학생들이요, 워낙 미달인 대학이 많이 나타나니까 제가 어차피 대학 갈 건데 대학 가서 공부하면 되지, 고3 뭐 이렇게 힘들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하고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이 늘었다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한 과목이라도 어려운 과목을 배우려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충실히 해놔야 되니까 입시와 무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과 잘 이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능 난이도 예상 부탁드려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정시에서 전년도 정시 점수를 참고해도 괜찮을까요? 하지 마세요. 점수가 차이 난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게 뭘 참고해야 되냐면 누적 석차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강은 알 수가 있지만, 예컨대 380점이면 뭐 건국대야, 뭐 370점이면 뭐 경북대 어떤 과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평가되는 성적은 아주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난이도 문제도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평가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났네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 질의응답 선택해서 답변을 한 페이지가 왔네요.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서울공대 지원 예정인데 면접 준비를 따로 해야 되나요? 인데 본인이 그 두 가지 해야죠. 뭐죠? 지역균형으로 가는 학생이라면 뭐 서류 면접을 해야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보는 건 뭐냐면요,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진짜 좋아하면서 공부를 했는지예요. 좋아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뭐 물론 잘하니까 됐겠지만, 그래서 이 학생이 관심 있는 게 뭐고 좋아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추천서는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물을 게 없고,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거 물어보는데 주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문제풀이에요. 일반 전형으로 가면. 일반 전형 문제는 교과서 안에, 교육과정 안에 나오는데, 그 교육과정, 수학, 과학 중에 어떤 것이, 공대니까 이제 되게 수학입니다. 수학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예년도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되고요. 교육과정 밖에 있는 문제였다면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붙어요. 답을 하는 학생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지원 예정인데 정시 중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까요? 인데, 이런 질문은요, 일단 수시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정시에서 인기 있는 과들은 졸업생들이 많이 오는 과가 있는데, 충원율을 보고 야, 졸업생이 많다 그러면 정시에 경쟁이 센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생, 그 학교에 보면 합격률 중에 어떤 과들이 졸업생, 재학생의 이런 비율들이 쭉 나오는데, 졸업생 많은 비율이 있는 건 만약에 재학생이라면 이제 좀 몸을 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수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요, 글쓰기 연습인데 인문계든 자연계든 뭐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많이 한 학생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 꼭 그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볼 경우인데, 붙으면 다닌다라는 것이 이제 확진이 서면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러 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유의사항이 되겠죠. 면접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에 3분씩 설명하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 활동을 2학년 때 적지 못했는데, 근데 2학년 때 독서 활동을 적지 못했을 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생활기록부 마감이 이제 완전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읽었다고 3학년 때 기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은 책 3학년 때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면, 이 책은 2학년 때 읽었는데 3학년 때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문제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닥친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대학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인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건 그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모든 것들 정보를 다 꺼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소개서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나? 1번에 뭐죠? 1번? 너 공부활동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세특이 90%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안에 2번에 있는 얘가 인성이 괜찮아 하는 얘기는 자율활동에도 나타나고 동아리 활동에도 있고 교과 세특 안에도 이 학생은 수업 집중을 잘해요. 협동해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 종합의견에 이 학생은 학급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올해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충실하게 보내시고 선생님과 이렇게 레포를 형성해 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학상담도 꾸준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길 바라고 마지막 화면에 보이시나요? 붙으면 다닐 거야? 붙으면 다닐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 자, 도전적 선택, 지속적 노력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